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딱 17일 남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 시점에서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후보와 통화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데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인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판이 흔들리는 모양새죠. 먼저 전다빈 기자가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계획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일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한 지 꼭 일주일 만에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결렬의 책임이 윤석열 후보 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의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발표라면서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물밑 접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 측에 기존 입장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할 이유도 없고 제시할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재차 통합정부를 거론하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이제 끝난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안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먼저 오늘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은 예고 없이 갑자기 열린 거죠? 네, 말 그대로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요. 예. 특히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직접 통화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그리고 안 후보가 TV, 라디오, 방송 연설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네. 이를 두고 앞서서 안 후보 거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사실 안 기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랑 통화한 뒤에 갑자기 이렇게 긴급 회견을 한 거여서 그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직접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직접 네. 말하기는 이 단일화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가 이 결렬의 책임을 윤 후보에 둔 것으로 봐서는 단일화에 대한 진전 논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아예 없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안 후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철회 이야기를 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선을 제안한 바 있었고요. 이에 예. 대해서 국민의힘은 거절했고 예. 이 대신 후보와 담판하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후보가 직접 얘기했듯이 더 이상의 시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하나 원인이 됐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국민의힘 발언도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 안철수 후보가 일주일 전 단일화를 제안한 날 이 페이스북에 이런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이 손오공의 이미지를 올린 건데 한마디로 단일화 제안을 폄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안 후보가 이 고인이 된 선거운동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완주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안 후보가요 기자회견에서 이 정치 몰입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잖아요. 어떤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는 큰 악재는 피했다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이 초박빙의 상황에서 여당 후보로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지난 13일 이후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기 예. 때문에 앞으로도 이 후보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벌써 4회째 1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곧 아이들이 학교에 가죠.
아이들 선제 검사용 자가 검사 키트를 정부가 내일부터 나눠주는데 의무가 아닌 권고라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학기 개학. 정부가 예상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점도 3월 이후입니다. 학교 방역 비상 상황에 정부는 선제검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주 2회 쓸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줍니다. 3월에는 중고등학생과 교직원도 무료로 받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꼭 검사를 받아야 등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운영이 되며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제성 논란은 피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의미한 거잖아요. 뭐하러 하나요? 그 키트를 100% 신뢰하기도 좀 어렵고 그냥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0시 기준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4,829명입니다. 전날보다 2,619명 더 많고 사흘 연속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개학 직후인 3월 초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교육부의 선제검사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자유를 외치는 이 남성.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캐나다 트럭 시위 참가자입니다. 캐나다 트럭 시위대는 수도를 3주간 점령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지만 경찰이 100명 넘게 체포하고 트럭들도 견인해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비슷한 시위가 퍼지고 있는데요.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남자는 딸 넷을 둔 캐나다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And scream out freedom as loud as I can until I drop these darn mandates. Freedom! 그는 트럭 기사들의 백신 반대 시위를 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3주 넘게 수도 오타와는 트럭들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미국을 오가는 트럭 기사들에게 백신 패스를 요구하자 이에 저항하는 트럭들이 모여든 겁니다. I feel like I'm a resistance fighter fighting against the Nazis in France. I won't back down because I know that what I'm doing is the right movement in history. 트럭들은 미국과 연결된 앰바서더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두 나라 교역량의 30%를 담당하는 북미 최대 무역 동맹. 미국 포드, 토요타 등 자동차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작 8일 동안 3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34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발동한 캐나다 정부. The illegal blockades and occupations have to stop, and the borders have to remain open. 사우나, 미용실까지 갖춰놓고 장기전에 돌입한 시위대. We are in the jacuzzi making peace. We are winning. 하지만 일부 시위자들의 행동이 도를 넘자 여론도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들을 사실상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100억 원 규모의 모금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여기엔 미국 극우파의 돈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action is imminent. We've told them they must leave and we have warned them the consequences of disobeying these rules. 결국 수도 장악 22일 만인 지난 금요일, 경찰은 마지막 남은 시위대를 모두 쫓아냈습니다. 시위 참여자 147명을 체포하고 트럭 20여 대를 견인했습니다. They have been charged with multiple various offenses, including mischief. 점령 시위는 3주 만에 막을 내렸지만 트럭 시위는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도 백신 4차 접종을 공식 선언한 이스라엘, 그리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Notre message, c'est on s'adresse à tout le peuple du monde de se réveiller, que ce qu'on est en train de subir là, ce n'est pas normal, et il faut qu'ils se réveillent. JTBC 윤서령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만큼 나쁜 게 도박판 만든 사람이죠. 걸리면 기본 구속이라는데 그래도 온갖 불법 도박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해보니 역시 이유가 다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오, 높으신가 보죠? 높지. 그럼 높으신 분 한번 빨아드려야지. 받습니다.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여기서 고니와 고광렬은 상습 도박죄, 판을 짠 곽철용은 혐의가 다릅니다. 바로 도박장 개설죄죠. 기본은 형법이지만 온라인 도박이면 게임산업진흥법, 불법 막고니만 마살법, 적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형량은 꽤 셉니다. 단순 도박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도박장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판돈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런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영리 목적인지, 장소 제공했는지, 도박장을 지배한 주재자인지입니다. 자리세 안 떼고 그냥 동네 주민에게 고스톱 치라고 집을 빌려줬다면 이건 도박장 개설이 아니죠. 수수료를 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화투 세상으로 승부를 겨루는 도리짓고 땡 도박판을 사무실에 차린 A씨. OX 안쪽에 돈을 걸게 했고 0.3% 수수료를 뗐습니다. 이게 도박장 개설이죠. 가장 클래식한 건 오프라인 도박장인데 여전히 많죠.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가정집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판돈 6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온라인 도박.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지 허가받은 카지노라도 처벌될 수 있죠. 베트남에 합법 카지노를 열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은 B씨. 베트남에선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며 도박장 개설이 인정됐죠. 도박장 개설자는 걸리면 수사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도박에 관련된 범죄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이런 조직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가 봅니다.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된 도박 수익금만 110억 원. 바꿔 말해 걸리지 않으면 큰 돈 벌었다는 뜻이죠. 현금화하거나 금 같은 물건으로 바꿔서 숨겨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본인이 돈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현금화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걸 보면 결국 처벌보다는 효율적인 수익 몰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해수욕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미국 마이애미 해변에 갑자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것도 수영하던 사람들 바로 옆으로 떨어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 소식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평화로운 해변 위로 갑자기 헬기 한 대가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바다를 향해 떨어집니다. 수영을 즐기던 사람과 충돌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조종사는 추락 직전 가까스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속도를 줄여 방향을 돌리는 데 성공해 사람과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헬기에 탄 승객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 폭풍 유니스가 찾아온 유럽은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벨기에 해변에는 시속 13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듯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시민들은 강한 바람에 걷기조차 버겁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리는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It was a little bit disconcerting because our apartment was swaying. My workstation, my screens were moving in the wind even though everything was closed. 이번 폭풍으로 유럽 전역에서 최소 9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퍼포먼스 경쟁이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 나오자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를 선보였고 오늘은 격파가 나왔습니다. 자, 수원 유세에 등장한 이재명 후보 태권도 도복과 검은 띠를 건네봤습니다. 이걸 건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면 소녀 육상의 전설 임춘혜 선수와 체조의 전설 여홍철 선수입니다. 도복에는 태권도 구단은 아니고 공약 구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후보 도복을 갖춰 입고 살살 뛰면서 몸을 풀고요. 네, 이렇게 워밍업을 했고 송판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격파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시오. 예.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격파 해주시오. 네, 이거 송판 잡아준 사람도 또 한 명의 전설입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우생순의 주인공 이모경 의원입니다. 어제 발차기도 그렇고 오늘 격파도 주제는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계속 어퍼컷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제 거제 유세장 모습인데요. 유세차 앞에 떡하니 있는 이것 보이시죠? 네, 북 맞습니다. 북치기 퍼포먼스. 승전고를 울리겠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이곳 거제 옥포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고 첫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또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고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네, 함성 속에 북을 치다 보니 윤 후보도 신이 났을까요? 점점 빨라지네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눈길 끌려면 퍼포먼스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번 대선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유세 관련 얘기를 꺼냈으니까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점퍼, 잠바라고도 흔히 말하는데 후보들이 당 점퍼를 언제 입고 벗느냐 따져보면 여기에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에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달랐죠. 이 후보는 코트를 입었고 윤 후보는 국민의힘 점퍼를 입었습니다. 첫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부산과 대구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계속 민주당 점퍼를 안 입다가 지난 금요일 순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가면서 민주당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광주와 전주를 가면서 반대로 국민의힘 점퍼를 벗었습니다. 공통점 보이시나요? 험지에 갔을 때는 당 점퍼를 벗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당 점퍼를 벗어 던지고 당의 색깔을 뺀 거죠. 그러면서 당 지지세가 약한 곳에서는 후보 본인 인물론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인 겁니다. 저는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자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가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저 윤석열이 지역주의 깨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은 치열한 전략 싸움인데요. 우리 정치권 선거가 끝나면 더 치열하게 국가 전략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